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심장이 쿵쾅거리실 거예요. 손에 땀이 날 거고 숨이 막힐 거예요. 왜냐고요?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현실이었거든요. 53살 남자가 말이죠.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12살 어린 여자한테 빠져서 가정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20억짜리 집까지 빼앗길 뻔했던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였죠.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아내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젊은 여자한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이가 유일한 장점이냐고요? 나이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있는 것보다 80살이 된 나랑 있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뭘 버렸는지, 뭘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53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서로의 청춘을 다 바쳤다고 믿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부럽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안정적이고 든든한 가정이라고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해 보였던 그 성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제가 직접 그 성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은 꽤 괜찮은 편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어요. 두 아들은 대학생이었죠. 첫째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했고 둘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은 제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었어요.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시세가 20억은 훌쩍 넘었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하셨죠. 이 집은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다. 절대 팔지 말라고요. 저는 그 유언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내도 그 집을 정말 아껴서 관리했고요. 아이들도 그 집에서 자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가을마다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장작불을 피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었던 그런 정겨운 집이었죠.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 출근했어요. 아내는 항상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면서 현관문까지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결혼하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웃으면서 배웅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상사들한테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 골프도 배워서 저 때도 잘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술 먹으면 다음 날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뱃살이 나왔고 머리숱은 줄어들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검버섯이 피어났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함께 늙어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전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족들이랑 마트 가고, 명절에는 시골 내려가서 차례 지내고, 이게 전부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애정 표현도 거의 없었죠. 대화는 대부분 아이들 얘기나 집안일 얘기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가끔 아내가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요 하면서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피곤한 게 아니라 지루했던 거예요. 삶이 너무 예측 가능했고 자극이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냐? 젊을 때 좀 더 놀아볼 걸 그랬어. 이런 하소연들이었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38살 여자 후배였는데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경력직으로 들어왔고
일도 잘했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밝고 단칼습니다. 수지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과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죠.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후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수지는 날씬했고 옷도 잘 입었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항상 단정하게 관리했죠. 무엇보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녔어요. 화장도 거의 안 했고 머리도 대충 묶고 다녔죠. 물론 집안일 하느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가슴은 수진한테 끌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랑 일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업무상 자주 만날 일이 있었고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야근할 때도 많았는데 둘이서만 남아있을 때가 많았죠. 어느 날 야근하다가 수진이 과장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하면서 치킨을 시켰어요. 둘이서 사무실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수진은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5년 전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대요. 남편이 도박 중독이어서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겠네요. 하고 위로해줬죠. 수진은 과장님만이라도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랑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퇴근 후에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같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문자가 오면 바로 확인했어요. 아내한테는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서 주말에 골프 간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저를 믿어왔으니까요. 저는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믿음을 배신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참고만 살아야 해. 아내는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않아. 수진이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야. 완전히 미친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한심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과장님 저 좋아하시는 거 맞죠?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응 맞아 하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도 과장님 좋아해요 하고 말했죠.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랑 잔 건 처음이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직 나도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하면서 술 냄새 나는 저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옷도 벗겨주고 이불도 덮어줬죠. 저는 그 순간 너무 괴로웠어요. 아내가 너무 착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의심하고 화내면 덜 괴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수진이랑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고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아내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했죠. 회사 일이 바빠서,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이런 핑계를 댔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을 수도 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가슴 아파요. 수지는 저한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선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고 비싼 화장품도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다 사줬습니다. 아내한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비싼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 했죠. 저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3일 동안 지방 출장 간다 하고 아내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면서 가방까지 싸줬어요. 제주도에서 수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호텔에서 달콤한 시간도 보냈죠.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신나고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출장 잘 다녀왔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놨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날 밤 아내가 당신 요즘 이상해요 하고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뭐가 이상한데?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건강검진 받아봐요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한 게 아니라 건강을 걱정한 거였어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나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말이에요. 수지는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우리 언제 공개 연애할 거예요?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라 시기가 안 좋아 하면서 미뤘어요. 사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두 여자를 다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비겁한 생각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 제 집 얘기를 꺼냈어요. 과장님 집이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며요. 엄청 비싸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야. 지금은 시세가 20억 정도 돼.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와, 대박. 그럼 과장님 완전 부자네요.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이 저를 대단하게 봐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때부터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그 집에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내랑 아이들이 사니까 곤란해 하고 거절했죠. 수진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전처랑 아이들이 과장님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과장님 집이잖아요. 하고 따졌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수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달랬지만 수진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 답답해했고 저는 수진의 압박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모든 게 들통났어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랑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그만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놔둔 채로요. 다음날 아침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핸드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수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늘 밤에 만나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미안해. 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짐 싸세요. 저는 오히려 더 당황했어요. 아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붙잡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여보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할 이야기 없어요. 나가세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떠밀리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들켰어. 아내가 알았어. 하고 말했더니 수진은 드디어요. 이제 이혼하실 거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임시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어요. 25년 동안 살던 집을 나와서 혼자 좁은 원룸에 사니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외로워졌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들은 잘 있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이들은 아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하고 말했더니 아내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첫째가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둘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거였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게 억울했어요. 수진이 자주 원룸에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잘해줬습니다.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이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기가 안 맞아 하고 미뤘지만 수진은 점점 더 조급해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 과장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깜짝 놀라서 정말 하고 물었더니 수진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반응 보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은 저랑 결혼할 생각이 없죠. 하고 따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장난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수진도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은 과장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도 못 버리고 저한테도 책임 안 지고.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어요. 수진은 울면서 나갔고 저는 원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랑 화해했어요. 수진이 먼저 사과 문자를 보냈고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수진은 집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그 집은 과장님 거잖아요. 왜 전처랑 아이들한테 그냥 내버려둬요. 팔아서 반 나눠주고 끝내면 되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조부모님 유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고 설명했지만 수진은 유언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 과장님 인생 사실 거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수진이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수진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 오류가 발견돼서 거래처한테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상사한테 크게 혼났고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한테 이야기했더니 수진은 그럴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죠. 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 비난을 들으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힘들 때 좀 위로해 줄 수는 없어. 하고 말했더니 수진은 저도 힘들어요. 과장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점점 삐걱거렸어요. 만날 때마다 싸웠고 서로를 탓했습니다. 처음에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무게만 남았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데 아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여기 왔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았어요.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야 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내가 어떤 여자한테 졌는지 보고 싶어요. 하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알았어, 약속 잡아볼게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수진은 오히려 좋아요. 만나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두 여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주말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못 먹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하고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 뒤에 수진이 왔어요. 역시 예쁘게 꾸미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왔죠. 제가 사준 가방이었어요. 두 여자가 마주 앉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앉았고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과장님과 사귀고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고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과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과장님도 저를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아내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정리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진은 더 대담해졌어요. 이혼하시고 재산도 나누시고 각자 길 가시면 되잖아요. 과장님은 이제 저랑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젊고 예쁘네요. 나는 늙었고 볼품없죠. 아내가 말했어요. 수진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과장님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그런 모습이 처음 보였어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내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젊음이 유일한 장점이라면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나도 당신 나이 때는 예뻤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당신도 늙을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고 머리숱이 줄어들 거예요. 수지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있는 것보다 80살이 된 나랑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5년의 추억이 있고 두 아이가 있고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수지는 제게 짜릿함을 줬지만 아내는 제게 인생을 줬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뭐 그런 감상적인 소리를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25년을 함께한 아내는 딱 한 명이에요. 당신이 그걸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네요. 수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과장님, 이게 뭐예요? 왜 저를 이렇게 모욕당하게 만들어요? 하면서 소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멍하니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과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하고 소리치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와 아내만 남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다 봤죠. 저 여자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하고 말했어요. 저는 미안해 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혼 이야기를 해보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하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뭘 잃었는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수진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수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과장님, 우리 그만 만나요.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허탈했어요. 수진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다른 부서로 옮겼고 동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혼자 원룸에서 지내면서 매일 술만 마셨어요. 아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 생각이 났고 아침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신 차려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밤마다 우는 소리 들려요. 그래도 우리 앞에서는 안 울려고 참아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 좀 잘 보살펴줘 하고 아들한테 부탁했더니 아들은 그건 아빠가 할 일이었어요. 하고 쏘아붙이고 나갔어요. 며칠 후에 아내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건을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집과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당연한 권리였죠. 저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어요. 집도 재산도 다 아내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 유언 때문에 집은 팔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집을 팔지 않고 이혼하려면 아내한테 다른 재산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적금이랑 주식을 다 팔아서 아내한테 주기로 했어요. 서류에 사인하는 날 아내를 만났어요. 25년 만에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려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하고 말했더니 아내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당신이 밖을 안 봤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최고의 아내였어. 잘못은 다 나한테 있어.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봤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텐데요. 수진 생각도 났어요. 수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회사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아내와의 대면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던 그 말이 맞았어요. 이혼 후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밥도 안 돼 있고 그냥 텅 빈 공간만 있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서 먹는 밥맛이 이렇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이 그리웠어요. 주말에는 더 심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핸드폰을 봐도 재미없고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가끔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안 났어요. 아내가 받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이들도 연락을 안 했어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고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가족한테서 버림받은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과장님 요즘 왜 그래요? 완전히 기운이 없으시네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어요. 수진은 새로운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젊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진은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무했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다니. 수진은 저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노부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한지 조금씩 절뚝거렸는데 할아버지가 천천히 맞춰주면서 걷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도 아내랑 저렇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손잡고 천천히 걷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랑 같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업고 엄마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마트 가는 게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고르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랑 장난치고 놀았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옛날 사진들을 꺼내서 봤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언제부터 그 행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아내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내한테만 집중할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요.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가족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그냥 그래 하고 대답했죠. 친구들도 제 사정을 아는지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술만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누우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있던 그 따뜻한 느낌이 그리웠어요. 아내의 숨소리가 그리웠고 아내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어떤 날은 꿈을 꿨어요.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는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행복했어요.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아내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아내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후회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고 애원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나 잘못 선택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2번 실망시키지 않아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전 이미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나 변할게. 정말 변할게.
이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약속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아이들은 잘 지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 아빠야 하고 말했더니 아내는 아빠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아빠예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예전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사도 제 변화를 눈여겨봤는지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하고 말했어요.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 털어놨더니 할아버지가 자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직 늦지 않았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니요.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요. 하고 말했더니 할아버지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진심이면 언젠가 통하게 돼 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어요. 어쩌면 정말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건강하게 지내.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같은 짧은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되어서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내한테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딱 4글자였지만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도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 안부도 물었고 집 상황도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답장을 해줬어요. 많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는데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차례 지내러 가도 될까? 아내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허락하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설날에 집에 가도 될까? 하고 물었더니 첫째가 엄마가 뭐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괜찮으면 된대 하고 말했더니 아들이 그럼 오세요. 근데 불편할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괜찮아 불편해도 돼. 하고 대답했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 집에 갔어요. 제가 25년 동안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둘째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하고 인사했더니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어요. 저는 옆에서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준비한다는 게 좋았어요. 차례를 지낼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조부모님한테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려주신 집안을 망쳤어요. 하지만 다시 회복할게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떡국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떡국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맛이 그리웠습니다. 아내 손맛이 그리웠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됐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 하고 우겼더니 아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둘이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하고 말했더니 아내는 제 아이들이니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야 하고 말했더니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가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알았어 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다음에 또 와도 돼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날 원룸으로 돌아오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찾아갔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점점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뭔가를 가지고 갔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이요. 아내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요 하고 말했지만 받아주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둘째는 조금씩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운동해요 하고 둘째가 물었어요. 제가 살이 빠진 걸 알아본 거죠. 응, 매일 조깅하고 헬스장도 다녀 하고 대답했더니 둘째가 나도 같이 운동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둘째랑 주말마다 같이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끝나고 단백질 음료도 마셨습니다. 둘째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 생각도 깊어졌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긴 편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두 적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25년 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어요. 며칠 후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당신이 진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하고 말했어요. 얼마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평생이라도 하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한참 침묵하더니 바보 같은 사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지금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이혼한 상태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주말마다 집에 가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요.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고 산책도 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한테 경계를 풀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농담도 받아줘요. 며칠 전에 아내가 당신 머리가 많이 샜네요 하고 말했어요. 당신도 주름이 늘었어 하고 대답했더니 아내가 늙는 게 보기 싫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뻐, 주름도 예뻐 하고 말했더니 아내가 얼굴을 붉히면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내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합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아내한테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50대 중반이 된 지금 깨달았어요. 젊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을 함께한 추억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수지는 저한테 짜릿함을 줬지만 아내는 저한테 인생을 줬어요. 아내는 저와 함께 늙어갈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80살까지 함께 걷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손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 사람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잃을 수 있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세요. 눈앞의 짜릿함보다 평생의 동반자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